만약에라는 상상에 말되는 과학을 덧붙여봅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첫회라고 그러면서 질문 띡 던지고선 나 이런 데는 처음 봤어요. 뭐 부르는데 아무것도 없이 질문 던지고 오라고 그래갖고 이쪽에 뭐가 지나가길래 봤더니 그 쥐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아니 얘 그때 한번 3만 년인가 얼어있던 건데 아니 얘는 3만 년 있다가도 안 죽고 다시 깨어났어? 이거 좀비 같네. 지구가 더워지니까 그런 지대도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거죠. 두려움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암울하다. 아, 그쵸. 네. 지금 그러니까 흥미로운데 지금 계속 좀 심란해지는 것 같은데요. 만약 AI가 사람이 할 일을 전부 대신한다면, 우주 여행이 일상이 된다면, 공룡이 복원된다면,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이 한 번쯤 떠올려 봤을 법한 그 만약에라는 상상에 말되는 과학을 덧붙여봅니다. 상상을 과학으로 풀어보는 이프랭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 이프랭크의 첫 번째 시간, 상상을 과학으로 풀어주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의 김흥빈 교수님,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드림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흥빈 교수님께서는 시스템생물학과에서 어떤 연구하고 계세요? 저는 세균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네. 특히 인간한테 해로운 여러 가지 물질을 먹어치우는 세균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극지연구소 연구진과 공동으로 지금 남북극에서 동토층이 녹고 있는데 이게 녹으면서 거기서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특히 미생물 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연구도 지금 몇 년째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과학드림님도 저 진짜 구독자인데요. 정말요? 네, 채널이랑 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이라는 모토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유튜버고요. 주로 이제 뭐 생물이나 아니면 지질학 분야를 많이 다루고 있고 한 2, 3년 전에 이제 일본의 과학드림 채널을 오픈을 해서 이제 잘 성장을 시켜서 지금은 그래도 구독자 43만 명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K 과학 콘텐츠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우리 이프랭크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혹시 최근에 길에서 쥐 보신 적 있어요? 아, 그거 요즘 난리라고 하던데요. 창피한데요. 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쥐 포비아가 있어요. 혐오하시나요? 예, 정말 저는 그래서 사실 미생물학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 대학교 다닐 때 동물학 시간에 그 쥐 해부 시험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갖고 저는 쥐 아주 아, 저랑 정반대인데 저는 그 제가 아이가 있거든요. 네. 그 아이가 쥐를 좋아해요. 단지 다람쥐 아니고요. 아, 그냥 진짜 쥐요? 쥐. 그래서 단지 내에서 쥐가 발견되면 네. 이제 그거를 같이 찾으러 다녀야 되는. 아, 그럼 실제로 좀 최근에도 몇 번 보셨겠네요? 이제 자주 봤어요. 예, 그 화단에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 음식물 쓰레기인데도 많이 나타나고. 아, 저도 최근에 봤던 게 제가 식당에 창가 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에 뭐가 지나가길래 봤더니 그 쥐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쥐를 정면으로 볼 일은 잘 없잖아요. 거의 근데 없죠. 눈이 좀 예쁘던데요? 그래서 그 정면을 본 기억이 너무 인상 깊어서 또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쥐도 사람 인물 알아보고 바라보네. 아, 어, 아무래도 뭐 또 생물이니까 보는 눈이 있나 쥐도 봐요. 눈이 있네. 네. 그대로 받아주시네요. 네, 저도 뭐 그래서 마주쳤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3명 중에 한 2명은 실제로 본 거잖아요. 이제 저희뿐 아니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쥐를 봤다는 신고가 이제 잇따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지하철역, 뭐 공중화장실, 산책로 뭐 곳곳에 가리지 않고 이제 쥐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쥐를 봤다는 신고만 2,200여 건이고 올해도 7월까지 한 1,500여 건이 이미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2021년이랑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이제 증가를 했다고 진짜 합니다. 많네요. 사실 6, 70년대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때는 뭐 쥐잡기 운동이 있었다고 하고 뭐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쥐꼬리 모아오라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지금은 왜 이렇게 쥐가 많이 보이는 걸까요?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쥐가 개체수가 늘어난 거는 그 따뜻한 시기가 조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얘네들이 번식 기간이 늘어난 거죠. 근데 한 번 번식할 때 뭐 6에서 10마리 정도 낳으니까 이제 번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새끼를 많이 낳는
그런 상황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식지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쥐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 그런 쪽에 많이 사는데 올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하수관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얘네들 여기 살지 못해서 밖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거기가 잠겨서 밖으로 나오거나 그냥 몸이 떠서 올라온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 물을 피해서 올라온 거죠. 아, 그리고 재개발이나 공사, 소음 이런 건 서울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올라오거나 해서 이제 식당가나 주택가처럼 음식이 많은 곳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더 많이 띄게 돼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이번에 쥐 개체수가 늘어났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위생 문제 때문에 서울 보기엔 깨끗한데 약간 더러워서 많이 보이나 했는데 이제 기후 변화도 또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맞아요. 해주셨네요. 그러면 우리가 또 쥐하면 생각나는 게 약간 좀 싫어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약간 감염병이랑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사실 뭐 모든 쥐가 다 치명적인 병을 전염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쥐하면 떠오르는 게 대표적인 게 패스트 다 아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가운데 유명한 게 이제 한타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처음 발견된 거는 한탄강 유역에서 발견됐는데 역사가 좀 있어요. 이게 6.25 전쟁,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병사들이 갑자기 멀쩡하다가 막 기침 피토하고 막 쓰러져 가는 거예요. 열을 나고. 근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고하기에 야 여기에 이상한 병이 있어. 잊혀졌어요. 70년대 우리나라의 유명한 바이러스 학자이신 이호왕 박사님께서 한탄강 유역에서 들쥐를 잡아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분리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냈어요. 그때만 해도 새로운 미생물을 분리하면 관리가 그 지역, 분리한 그 지역 이름을 붙이는 거라서 그걸 한탄 바이러스라고 논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보고가 됐고 나중에 봤더니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있는 바이러스예요. 발견이 안 됐을 뿐이죠. 바이러스라는 거는 살아있는 쥐가 중간 숙주인데 쥐도 언젠가 죽으니까 쥐가 죽으면 다른 숙주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럼 숙주 밖으로 나오는 방법은 침이나 소변을 통해서인데 쥐가 많아지니까 다니면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야외 활동하다가 사람들이 감염이 많이 늘어난 거죠. 결국 이게 쥐가 늘어나면 네. 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추적을 해보게 되면 그 해가 더워서 이 먹을 게 많은 해에는 항상 이 바이러스 질병이 한타 바이러스가 감염이 많은 걸로 나타나요. 네, 이제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기후 변화로 쥐가 많이 보이게 되고 쥐는 또 감염병이랑 연관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한편으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새로운 출현이라던가 또 미생물 생태계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이 새로운 출현 우리가 보통 신종 감염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영어로 하면 emerging infectious disease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는 감염병이 맞는데 앞에는 emerging이에요. emerging은 번역하면 신종이란 말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떠오른다, 부상한다 그런 얘기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신종이라고 말하는 거는 신종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원래 있던 거였는데 어떤 환경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지금 늘어나서 많이 유행하는 게 신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 조건 변화로 인해서 많은 잠재되어 있는 미생물들이 올라올 수 있겠죠. 신종이라는 표현은 어떤 네. 돌연변이 된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라고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바라본다면 2010년대쯤 연구된 건데 그 이제 아시아권에 사는 철새들이랑 그 이제 북미 지역에 사는 철새들이랑 원래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 때 가는 서식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존에 가던 서식지가 너무 따뜻해지니까 둘이 더더더 올라가다가 이제 북극권 지역에서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철새끼리 갖고 있던 바이러스들이 사실은 다른데 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바이러스들끼리 만나면서 유전자를 교환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또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저는 이제 기후 변화하면 약간 이상 기후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생태계 전체 균형도 바꿔 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리프랭크 오늘의 주제는요. 만약 기후 변화가 계속된다면 바이러스를 비롯한 미생물, 감염병 생태계 변화 탑5입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먼저 김흥빈 교수님이 꼽으신 탑5 변화 중에 5위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사실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네. 저는 5위는 일단 저도 그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5위 꼽자면은 영구 동토층의 해빙을 꼽겠습니다. 네. 영구 동토층이 해빙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단 거기 녹으면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 얼음 속에서 잠들어 있던 미생물들이 깨어나겠죠. 그러면, 깨어나면 네.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제 걔네들도 또 나름대로 진화하고 발전하지 않을까요? 깨어나면 얘네들도 밥을 먹겠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주로 세균을 보고 있는데 거기 동토층에 있는 유기물들이 많고 그걸 먹고 자라면 네. 얘네도 우리가 똑같이 숨을 쉬니까 이산화탄소를 내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은 과정에서 또 이게 메탄가스도 나올 수 있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심각해진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좀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앵커님께서는 지금 이 바이러스 얘기 안 하나 막 글을 쫑긋 하시는 것 같은데 좀비 바이러스라는 사실 그거는 마치 좀비가 될 것 같은 그런 바이러스로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2014년에 프랑스 연구진이 북극 동토층이 녹았는데 거기서 이 아메바를 감염하는 이 큰 바이러스를 굉장히 커요 바이러스가 거기는 숙주는 다 죽었으니까 이 바이러스를 여기 지금 살아있는 아메바에다 한번 감염을 시켜봤는데 감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얘 그때 한번 3만 년인가 얼어있던 건데 아니 얘는 3만 년 있다가도 안 죽고 다시 깨어났어? 이거 좀비 같네. 아, 맞아. 그래서 좀비 바이러스가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네. 좀비 바이러스가 크게 나가니까 그렇죠. 타이틀만 보게 되면은 좀비 되는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있나 좀비 되나 보다. 되는 이런 줄 거거든요. 알고. 그래서 사실 이게 여기서 깨어나는 것들이 이 대부분 오래전에 온 거라서 애들이 깨어났을 때 상당히 애들도 어색할 거예요. 특히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지구상에 아주 최근에 탄생한 생명체라서 인간에 대한 위해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 굉장히 작을 것 같다.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친다면 인간보다는 뭐 아까 아메바라든지 네. 세균 아니면 바다에 사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조류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5위로 영구동토 해빙 짚어주셨고요. 과학드림님 5위는요? 저요? 근데 저도 놀랍게도 똑같이 영구동토증이거든요. 아, 5위를 똑같이 꼽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상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 작가님한테 전화 받고 난 재밌었던 게 무슨 프로그램이 네. 첫 회라고 그러면서 질문 띡 던지고서 나 이런 데는 처음 봤어요. 뭐 부르는데 아무것도 없이 질문 던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야 말할 수 있네. 네, 그 네. 이유를 이제 알았네. 그래서 네. 5위도 저도 똑같이 영구동토증 해빙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영구동토층이 뭔지 모르실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얼어있는 땅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잘 안 녹아야 되는데 이제 조금씩 지구가 더워지니까 이게 녹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녹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바이러스나 미생물이 깨어나서 그 최근 사례 중에 2010년, 16년 뭐 그때쯤에 뭐 탄저균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술록들이 폐사한 사례도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이 영구동토층이 녹는 문제가 이제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물웅덩이가 생겨요. 네. 물웅덩이가 생기면 이제 극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바는 이제 모기의 개체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모기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곤충이다 네. 보니까 그러면 또 감염병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한 어떤 위험성들을 이제 그런 영구동토층들에서 네. 찾아내고 있는 거죠. 결국 영구동토층이 녹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은 상상을 해보는 거지만 어느 정도는 좀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교수님의 4위 들어볼까요? 4위는 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저는 제 기억 속에만 봐도 보통 이 식중독이나 특정 감염병 이런 것들은 정해진 어떤 기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게 되면 일례로 식중독 같은 경우는 거의 연중무휴로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감염들을 매개하는 중간 숙주들이 늘어나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얘네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요즘 모기가 거의 월동을 지금 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곤충이나 동물을 매개로 하는 미생물들, 병원균들이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러서 우리를 침입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게 전 4위를 꼽았습니다. 감염병 길어지는 건 진짜 약간 머지않아서 우리한테 진짜 올 일 같기도 해요. 제 기억 속에는 네. 정말 제가 젊었을 때, 뭐 어렸을 때와 비교해 보면은 저는 이미 벌써
엄청나게 길어진 느낌을 받고 있어요. 두려움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과학대리님 4위 들어볼까요? 아, 저요? 저 4위는 역시 모기를 꼽았거든요. 네. 근데 모기가 단순히 많아진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좀 약간 흥미를 더하자면 모기가 살 수 있는 고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높이가. 실제로 그 고산지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히말라야 한 1800m, 2000m 되는 그런 고도에서도 모기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얘네들은 뭐 이집트 순모기나 얼룩날개 모기처럼 뭐 지카 바이러스나 댕기열 아니면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들은 더운 지역에서만 잘 살았는데 이제 기후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고산 지대들도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말라야가 기온이 0.6도씩인가 올라갔다고 들었거든요. 10년 동안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거의 이제 좀 있으면 1도를 찍을 수준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모기들이 살 수 있는 높이가 1년마다 6.5m씩 높아진대요. 많이 높아지네요. 네, 그리고 10년이면 거의 60m 가까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고산지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모기로부터 안전지대라고 좀 네. 평가받았었는데 이게 지구가 더워지니까 그런 지대도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 자체가 일으키는 그 파급력이 이제는 넓기도 넓지만 높이도 높아지는 약간 이런 상황까지 돼버린 뭐 거예요. 어쨌든 기온이 높아지면서 그럼 모기가 양옆이랑 위아래로 이제 다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모기들의 이동 경로가 감염병 확산 경로랑도 또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모기들이 예를 들면 모기들의 서식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무조건 감염병을 데리고 그냥 택배 기사처럼 계속 넓은 지역으로 진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교수님 쥐 싫어하시는 것처럼 저는 모기를 그만큼 싫어하는데 목은 잡기가 쉽잖아요. 그래도 또 이제 잡았을 때 피 나오면 이게 제 피구나 싶어서 그게 또 싫더라고요. 네. 분노하게 되죠. 그렇죠. 진짜 열받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네, 바로 교수님 3위 이어서 들어볼게요. 3위는 이 미생물 생태계가 구조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얘네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리고 점점 더 활동할 범위가 넓어질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 좀 제가 특이하게 주의 있게 보는 것이 왜 곰팡이 보면 다 잘 자라지만 특히 겨울철에 왜 결로 현상 나면은 이렇게 곰팡이 잘 피어오르잖아요. 얘네는 이렇게 추운 데서도 잘 자라거든요. 상대적으로 곰팡이는 온도가 이렇게 너무 더우면 상대적으로 더 세균에 비해서 더 못 자라는데 네.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곰팡이들이 점점 이 자라는 온도가 이 적응을 해서 더운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곰팡이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이 곰팡이 진균하고도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곰팡이로 인한 이 감염병은 정말 훨씬 더 힘들어요. 세균과 다르게. 왜냐하면 이거는 이 세균은 항생제로 하면 되지만 항진균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곰팡이가 우리가 가장 괴롭히는 그 감염병 중에 하나가 이제 무좀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진짜 안 나와요. 네, 그거 진짜 안 낫거든요.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연철되면 또 바르고 또 놔주고 막 하는데 주로 무좀약은 바르는 게 많아요. 먹는 약도 있지만 먹는 약은 전문의 처방을 받아야 네. 되고 처방을 받기 전에 분명히 간 기능 검사도 받고 그 먹는 동안에 의사 선생님이 이거 먹는 동안은 절대 음주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 약이 간독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이 간이 이걸 해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약에 곰팡이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고온에서 자랄 수 있는 곰팡이들이 늘어난다면 그거는 미리 우리가 대비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숨어 있는 잠재적인 복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백신이나 그런 항생제랑은 다르게 이쪽 분야는 또 의약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그 항생제나 백신처럼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가 크게 감염병을 일으키게 되면은 무슨 약으로 해야 되지? 약간 그렇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만 생각하는데 사실 곰팡이가 이렇게 더 늘어났을 때 이 온도에 적응을 해서 가장 우려가 더욱 큰 우려는 바로 농작물이에요. 또는 만약에 전 세계에 이 식량을 공급하는 어떤 특정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만약 그런 지역에 피해를 본다 그러면 그 피해는 이루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우리가 주로 이제 작물로 재배하는 것들은 유전적 다양성이 되게 적잖아요. 적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나나의 유전자는 사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재배하는 바나나 유전자 거의 똑같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감염이 돼버리면 이게 정말 싸그리 전멸하는 거 사실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바나나가 그게 아마 1900년대 맞다. 초반 그때 지금 먹는 바나나가 싹 다 한번 맞아요. 거의 멸종돼서 새로운 거 지금 이걸 하는 건데 맞아요. 예. 맞아요. 들었어요. 참 우리가 경험을 사실 한번 했어요 그거. 예. 그럼 그때도 약간 비슷한 이유로 한번 그때 전멸이 이제 된 건가요? 곰팡이가 네. 또 곰팡이였어요. 이 균류학자들의 이 오래된 그 의견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점점점 원래 곰팡이가 잘 못 자라거나 안 자라야 되는 온도에서 자라는 곰팡이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그만큼 잠재적인 위험,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거다. 그걸 경고하는 거죠. 과학대리님 3위 들어볼게요. 저 3위는 그 독성 조류의 대규모 확산이거든요. 여기서 이 조류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뭐 적조 현상,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조류들이거든요. 바다에서 광합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미생물들인데 이게 이제 해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돼버리면 그 원래는 성층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조류들이 물 위층에 많이 서식하는데 근데 물이 섞이면서 이제 조류들도 계속해서 밑으로 가라앉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체수가 조절이 되는데 물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이 표층의 수온만 너무 따뜻해져요. 네. 그러면 우리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이제 따뜻한 물일수록 위에 있으려고 네. 하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물은 계속 위에 있으려고 하고 밑에 있는 물은 계속 밑에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순환이 안 돼서 이 표층의 수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녹조 그러니까 남조류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폐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산소를 다 고갈시켜 버린다던가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조류들이 독소를 가지고 있는 조류들이 있어요. 있죠. 일부 유해성 조류들이. 조류에서 어떻게 독소가 생기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자기의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독소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독소를 먹은 물고기나 어패류들 있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나 어패류들을 인간이 또 먹잖아요. 그럼 이제 인간한테 간독성을 일으키거나 신경마비를 일으키거나 이제 그런 우려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네. 또 우려를 하는 과학자들도 많고요. 가을 겨울이라 또 그런 거 많이 먹고 싶었는데 네, 근데 너무 암울하다.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흥미로운데 지금 계속 좀 심란해지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2위 들어볼까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3위까지도 결국 그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이제 기후 변화로 된 거잖아요. 근데 1, 2위는 제가 조금 더 우리의 지금 당장 인간 활동이 더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그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요거는 조금 원인을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걸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2위를 택한 거는 서식지 파괴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야생 동물을 더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쥐가 뭐 알려져 있기는 한 200종 넘는 네. 그런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게 다 물론 인간한테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박쥐를 비롯해서 우리가 모르는 미생물도 많고 굉장히 많고 그 많은 미생물들이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야생동물에 있는데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안 만나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그걸 만나는 기회가 늘어지는데 그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은 곧 서식지 파괴로 이어지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래도 그 원인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에서 제가 2위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가까이 할 일이 없고 없어지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2위로 서식지 파괴 짚어주셨는데 2위 어떤 거 꼽으셨을까요? 저는 분위기를 그나마 조금 전환시키려고 네. 그 지렁이라는 좀 친화적인 동물을 꼽았거든요. 네. 지렁이의 아한대 침공이라고 해서 원래는 지렁이는 유익한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원래 지렁이가 있던 땅에 있는 지렁이는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빙하 때문에 덮여 있었던 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으로 치면 그 오데오 주변 그런 데는 빙하기가 찾아왔다가 지금 빙하가 사라진 지역이거든요. 원래 거기도 지렁이가 살았었는데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2만 년 전에 지렁이가 모두 다 멸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빙하가 녹았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은 지렁이가 존재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오데오 숲에 가면은 낙엽층이 되게 두꺼워요. 네. 그러니까 원래 지렁이가 낙엽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숲에는 지렁이가 없다 보니까 낙엽층이 막 20cm씩 쌓여 있는데 근데 유럽에서 원예 무역 때문에 식물들을 실은 화분들이 같이 오면서 지렁이가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지렁이가 그 낙엽층들을 다 먹어치우면서 일단 이쪽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도 물론 있고
낙엽층을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같은 아. 가스들이 발생을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서 연구하시는 토양학자들은 이제 점점 빙하가 녹는 지역이 늘어나는데, 그럼 빙하가 녹는 지역들로 지렁이가 계속해서 침투를 하게 되면 네. 낙엽을 지속적으로 분해를 하면서 다양한 온실가스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렁이의 북상, 네. 그 지렁이가 없던 땅에 지렁이가 침투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저는 이제 2위로 꼽았죠. 그래서 실제로 미네소타주에서는 이거를 지렁이를 수입하거나 판매하거나 기르면 처벌을 받아요. 아, 그게 위협이기 때문에. 네, 그 법적으로 네. 금지를 했어요. 아. 이게 낚시 미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이 지렁이 문제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우리 지렁이의 반란까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대망의 1위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만약 기후 변화가 계속된다면 바이러스를 비롯한 미생물과 감염병 생태계에 어떤 변화 있을지 교수님이 꼽으신 1위 만나보겠습니다. 예, 사실 1위는 앞서서 우리 과학 드림님도 여러 번 말씀하신 건데요. 아까 왜 모기 북상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는 이 전 세계적으로 숙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아까 왜 그 뭐 반려동물 수출 수입 식물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네. 항상 동식물이 가면 미생물이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에서 이게 검역을 빠져나간다든지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퍼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여기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던 거였는데 다른 쪽에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1위로 꼽은 게 숙주와 병원체의 확산이 늘어날 것 같다. 다 같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네. 좀 상호작용이 네. 있겠네요. 과학 드림님이 꼽으신 1위는요? 저는 근데 이거 진짜 꼽으면서 지금 너무 놀랐던 게, 아까 네. 교수님이 3위에 얘기하셨던 그 곰팡이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거가 저는 1위로 꼽았거든요. 생각이 많이 통했네요. 네, 생각이 너무 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교수님이 식물들한테는 곰팡이가 잘 감염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곰팡이에 감염되는 생물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 온열 생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물도 스스로 체온을 이렇게 막 열을 발산시키지 않는 생물이고, 개구리도 그렇고요. 개구리도 곰팡이에 잘 감염이 되거든요. 곤충도 그래요. 네, 근데 어류도 그렇고. 맞아요. 어류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인간은 스스로 체온을 36.5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온도에서 살 수 있는 곰팡이가 실제로 한 7, 80% 이하, 그러니까 한 20% 정도밖에 못 상대적으로 산대요. 적죠. 네, 상대적으로 엄청 적어서. 근데 이제 기후가 점점 좀 따뜻해지면 이제 곰팡이 중에서는 따뜻한 기후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녀석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러면 그게 인간한테 감염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인간의 체온에서도 네.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실제로 그 칸디다 아우리스라는 곰팡이 균이 있는데요. 인간한테 감염을 일으키는 균이에요. 근데 네. 정말 신기한 게, 이 균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귀에서 시작이 돼요. 귀요? 귀가 우리 몸 중에 체온이 가장 낮은 네. 데예요. 그래서 곰팡이 입장에서는 일단 본진은 여기에 잡는 거죠. 귀에. 아. 본진 잡고 있다가, 원래는 이제 따뜻한 곳에 조금씩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인체 내로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침입해도 약간 처음엔 잘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될것 나중에 같은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증상이 어떤 요로의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폐의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치사율이 거의 높게는 50% 가까이 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사막에 사는 곰팡이들도 이제는 사막화가 좀 더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사막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 사막에 사는 곰팡이들도 확장이 돼버리는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이게 그 라스트 오브 어스라고 네. 곰팡이 때문에 인류 사회가 아포칼립스로 빠져버리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 라스트 오브 어스의 약간 현시판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1위로 뽑았습니다. 진짜 이제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될 날이 안 와야 되겠지만 올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어쩌면 인간보다 미생물이 더 기후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두려워지기도 하지만 궁금해지는 점도 있는데요.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미생물 생태계 이렇게 변화하면 우리 인간이 좀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생태계 파괴 문제랑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결부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온실기체 배출을 줄여야 되지?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업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얽혀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기후변화 관련된 책을 보면 어떤 메시지들이 많이 등장하냐면 지구가 아파요. 그 다음에 북극곰이 위험해요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구도 멀쩡하고 사실은 북극곰도 잘 적응할 수 있을 텐데 진짜 문제는 우리 인간이다. 그러니까 지구는 아프지 않고 아마 그냥 잘 적응해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인드셋 자체를 진짜 우리가 위험하다라는 마인드셋으로 완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떤 준비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이제 미생물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만 얘기해서 공포가 됐는데요. 이건 그 길비 얘기고요. 미생물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얘네는 워낙 분열이 빠르라서 계속 세수가 빨리 늘어나니까 변이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 그거를 줄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게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 기술이 있다면 최근 들어 개발되고 있는 건데 과거의 감염병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활용을 해서 취약 지역이나 의심되는 곳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이브스케이프일 거예요. 이 특정 바이러스들을 이 모니터링하는 그런 이 플랫폼도 있어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 변이가 생기는 조건을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 나가는 거. 그 외에 이제 뭐 백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진보도 이루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라도 좀 진지하게 그 바이러스들의 좀 움직임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프랭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에는 어떤 상상을 또 과학으로 바꿔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와.